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변호사께서 역시 현장 함께 찾아주셨는데요. 규제 파도를 넘어서야 할 NFT 신규 사업자를 위한 법적 지침서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정수호 변호사께서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또 한국청년 변호사회 법제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주실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규제 파도를 넘어야 할 신규 NFT 사업자를 위한 법적 지침서라는 조금 거창한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작년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에서는 이제 디파이 관련돼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번 행사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NFT 관련된 발표도 맡아서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부산시 NFT 정책 포럼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20분 정도 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오늘 발표에서는 상당 부분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자료가 배포되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포가 안 되면 제가 저희 법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인트로적인 내용은 다 넘어가고, 예, 오늘은 이 슬라이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우리 11월에 국회 정무위원회에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이제 보고서로 리포트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이제 업권법 논의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생각을 담은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마침 NFT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NFT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이 되면 특검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부기가 돼 있습니다. 이 업권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권법 초안이 마련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좀 주목해 본 내용은 금융당국이 제출한 이 보고서에 유럽연합에서 내놓은 가상자산 패키지 법안, 소위 미카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카의 관련 규정이 아주 여러 번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제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지금 국내외 참고해 볼 만한 어떤 법안 중에서 이 유럽의 미카 법안이 완성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참고해 봄직하다라는 게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보면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될 업권법 내지 관련 규제에도 이 미카 법안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카 법안에서는 유니크하고 not fungible한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체가 법인이기만 하면 되고, 그 밖에 VASP,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죠. 이 VASP에게 요구되는 백서 발행 등의 의무를 모두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각각마다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백서를 만들자면 각각의 NFT마다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니까 사실상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 같고요. 또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공모라기보다도 대부분 P2P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례의 원칙상 백서 발행 의무는 좀 면제해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최근 이 미카 법안의 주석에 추가가 된 내용으로는 이 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디지털 에셋 암호 자산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 FATF의 권고안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가상 자산 버추얼 에셋의 정의에 부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명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ATF는 이제 NFT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우리 마침 FATF는 이제 지난 10월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된 가이던스의 개정판을 배포를 하면서 인터체인저블 하지 않은 유니크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우리 실생활에서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집품, 이제 컬렉터블이라고 하는데, 컬렉터블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소위 NFT로 불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FATF가 규정하고 있는 버추얼 에셋의 범위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 내용만 보고 이제 FATF에서는 NFT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좀 성급한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뭐 NFT라는 용어와 무관하게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사용된다면 규제 대상이 가상자산에 해당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증권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마다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부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라던가 제가 발표 자료에 포함시켜 놓은 이제 금융위 당국자의 어떤 멘트를 보면 향후 금융당국이나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NFT가 활용이 되는 실제 기능에 주목을 해서 특근법이라던가 자본시장법 관련된 규정을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 사견으로는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외 규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마이크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NFT를 크게 이제 컬렉터블형, 아트 앤 미디어형, 게임형, 메타버스형 그리고 유틸리티형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각각 유형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어려울 것 같고 발표 자료를 보시면 각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주요 리딩 플레이어에 대해서 제가 명시해 놨으니까 향후에 발표 자료의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컬렉터블형 NFT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유틸리티형 NFT 관련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요즘 핫한 키워드죠. Play to Earn, P2E 게임과 관련해서 부상하고 있는 소위 게임형 NF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지금 안 내주고 있다. 이래서 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언론 보도는 여러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특근법상 가상자산에는 이제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을 이용해서 획득한 결과물이 제외가 되는데 그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는 사행성 게임물이 제외가 됩니다. 이 사행성 게임물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게임의 이용자에게 직접 금전, 경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게임 장치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판시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기준에서 보면 이제 게임상 아이템이 환전 등을 통해서 게임 밖으로 나올 경우에 사행성 게임물, 즉 불법 게임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될 소지가 커지는 것이죠. 이런 사행성 게임물에는 현행법상 등급이 부여될 수가 없고요. 그런 게임을 제공하면 이제 사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요즘 핫한 키워드인 P2E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제 NFT가 우리나라에서 주체들에 의해서 이제 적법하게 서비스가 되려면 특정 게임 안에서만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외부로 나와서 화폐나 다른 재화 용역들과 교환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진정한 의미로서의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 곧바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아주 많은 분들께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마 이 아트 앤 미디어형 NFT일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뭐 비플이라던가 팩이라던가 이런 리딩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이 분야에서는 주로 저작권 관련 이슈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조금은 식상해졌기도 했죠. NFT는 원본 그 자체가 아니라 메타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거래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던가 아니면 뭐 권리가 없는 사람이 무권리자의 민팅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런 점 너무 많이 이제 회자가 됐기 때문에 조금 식상해질 정도가 돼버렸고요. 요즘 법조계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NFT 소유자의 어떤 전시성, 특히 뭐 메타버스 안에서의 전시권을 인정할 것인가라던가 뭐 소위 말하는 취급권의 문제
아니면 저작권법상 배포권 관련된 권리 소진 규정이 NFT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이제 OSP라고도 하는데 OSP에게 적용되는 책임 및 책임 면제 규정이 NFT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논의가 이제 법조계에서는 있습니다. 한편 이 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 미술품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떤 분할 소유권 개념이 지금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는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예컨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한 아티코리아 같은 사례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이슈도 뒤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대표적인 유형별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사업 주체들께서 직면하실 수 있는 어떤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 발표 이제 중반 이후에는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 혹은 뭐 감소시킬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컬렉터블형 또는 이제 유틸리티형 NFT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면하시는 법적 리스크가 비교적 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그런 컬렉터블형 NFT를 중개하는 어떤 플랫폼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상에서 거래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소위 말하는 시가가 형성된 것으로 오인이 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그 플랫폼상의 퍼블리시, 그러니까 게시가 되어 있는 그런 NFT들이 그런 시가 형성 또는 그 가격의 등락에 너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이제 오인 내지 인정될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우리 뭐 자전 거래를 금지하는 어떤 금지시킨다던가 플랫폼상에서, 아니면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용자가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할 때까지 필수적으로 경고해야 되는 어떤 적정한 기간을 설정해 두신다던가, 아니면 플랫폼상 거래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주체가 있으면 관련된 NFT 지원을 종료를 하겠다던가,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플랫폼상에 이제 명시적으로 혹은 뭐 실질적으로 환전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우리 특검법상 가상자산 또는 뭐 그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또 우리나라에선 조만간 출현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긴 한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디파이가 아닌 이제 NFT파이라는 서비스도 여러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 온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제 가상자산 담보 연계 대출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게임형 NFT나 어떤 메타버스형 NFT 중에서도 게임 내 사업과 게임 내 아이템 같은 것을 이제 NFT로 구현을 하시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관련법상 국내에서 적법하게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게임 서비스를 런칭하실 수 있는데, 지금 뭐 파이브스타즈나 이런 사례처럼 법원의 게임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좀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업체 측에서는 지금 가처분하고 행정처분의 어떤 취소 소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귀추가 주목되긴 하지만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변호사로서 권고드리기는 어렵지만 부득이 그런 사업을 이제 추진하셔야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해외 기반을 두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경우에는 우리 과거에 ICO를 진행했던 주체들이 뭐 지금에 와서는 그 해외에 설립했던 법인이라던가 재단과 지금 여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형태의 유사하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 환수와 관련해서 외국환 거래법도 지금 참고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사실상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산업법 내지 사행위 규제법상 처벌 가능성 등을 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체들께서는 반드시 미리 좀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받으시고 최대 안전하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편 지금 우리 아트앤 미디어형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분쟁이 발생한다면 저작권법 관련된 이슈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고요. 또 이 저작권법 관련된 뭐 법리라던가 관행이라던가 판례는 상당히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실 때부터 약관이나 이용자분들로부터 진구를 해야 될 거래 시의 확인 내용 내지 동의사항, 또 저작권자로부터의 이용 허락 이런 것을 꼼꼼하게 마련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용 약관에 또 NFT 소유자의 권리라던가 회사의 면책 규정에 대해서 좀 상세히 규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요. 업비트에서 최근에 출시한 NFT 베타 서비스 약관을 보니까 비교적 상세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약관 같은 경우에는 NFT 소유자의 권리가 조금 지나치게 제한된 것이 아니냐, 마케팅의 측면에서 뭐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나, 나중에 그런 내용이 잘 알려진다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본인의 서비스에 뭐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로 권리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결정을 하실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최근 일부에서 이제 미술품의 원본을 민팅을 해서 NFT로 발행을 하고 그 NFT 일부에 대해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표상하는 별도의 ERC20 토큰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외에서는 이제 분할 NFT, Fractionalized NFT, 또 뭐 FNFT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FATF의 정의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토큰은 NFT에 속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크니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뭐 이렇다면 특근법상 가상자산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제 경험상 이런 플랫폼 운영 주체분들께서는 그 NFT 자체가 미술품의 소유권 그 자체를 표상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직관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NFT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근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가 좀 어렵고 NFT의 이전만으로 우리 소유권이 온전하게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 매수자들하고 공유 관계를 설정해 놓고 관련된 규약을 만든 다음에 이후 이제 거래를 하시는 매수자분들로부터 해당 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 NFT는 그 플랫폼상에서 그 이전 여부를 회사에 통지하는 수단 정도로 기능하도록 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 예컨대 테슬라가 그렇고요. 제가 자문을 한 아티코리아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안전하게 좀 사업을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이런 분할 소유권 플랫폼 같은 경우에 상당수는 이제 그 분할 소유권을 매수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이 달성이 되면 이제 매각이 돼서 발생한 투자 수익이 배분되는 그런 형태의 비엠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특허법상 가상자산이나 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미리 좀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생각했던 주요 내용은 이 정도까지인데 이 시간 관계상 결론은 조금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또 사실 제언 말씀을 제가 부산에서 발표할 때는 드렸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NFT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으로 많은 관심과 이런 부가 쏠리고 있는데 우리 가상자산 업계에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또 거래 플랫폼으로 부나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반이 되는 어떤 NFT 관련된 사업 주체, 좀 마이크로한 범위에서 어떤 사업 주체들이 좀 많이 나오고 다양한 자산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제 NFT화해서 좀 유동화 시켜보려는 그런 과감한 시도, 내지 용기 있는 시도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그런 시도보다는 그걸 좀 넘어서 그런 어떤 거래 플랫폼의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규제가 적용되지 단기적으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그런 유형의 NFT도 많으니까 조금 다양한 분들이 과감하고 재미있는 시도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로서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서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발표절에 기재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소우 변호사님. 앞서 이준호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도, 다양한 변화, 그리고 도전 멈추지 말라는 얘기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세상에서 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규제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정수호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